네, 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 펀더멘탈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성장 대비 낮은 성장 탄력으로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금리, 더불어서 환율까지 조금은 불안한 모습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2021년 이후에 우상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상향이라는 부분은 이 달러 대비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한 1,340원 정도에서 일정 부분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달러 대비 원화의 약세가 한 3년 동안 쭉 약해졌던 이유는 뭐 글로벌 긴축 스탠스, 연준의 긴축이 좀 더 컸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동안에 무역이 좀 둔화되고 반도체 업황이 좀 부침을 겪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국내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가 좀처럼 올라오지 않는 선에서 이 원달러 환율이 강한 하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빅컷이 단행이 됐지만 여전히 달러 대비로는 원화의 레벨이 약한 상황인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의 환율 수준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대담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대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환율 얘기를 좀 했는데 환율이 조금은 좀 불안하다가 연준의 어떤 그 빅컷 이후에는 조금 안정을 찾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하락세가 막 가팔라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 1,390원까지 연 중반에 올라갔었는데요. 그래도 좀 안정을 찾았던 그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미 연준의 금리 빅컷. 인하 사이클일 것 같고요. 또 뭐 아시겠지만 연준이 예상보다는 이제 빅컷이라는 50bp의 금리 인하를 해주면서 좀 달러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약세 압력을 받았다라는 것이 일단은 좀 뭐 아무래도 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어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과 상당히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엔달러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원화 흐름 자체도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출렁거리고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그 엔달러 환율 한때 뭐 160엔 때까지 갔다가 네. 이제 8월 우리가 엔트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 140엔 초반대까지 급락을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이제 원화에도 사실은 좀 영향을 좀 미쳤다라는 것이 최근 이제 원달러 환율 하락에 좀 중요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조금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이제 변화가 된 것이 네. 뭐 지난주에도 이제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미 연준이 빅컷을 이제 추가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심리. 또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 자체가 여전히 좋다 보니까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진정된 것이 좀 달러의 어떤 강세 요인으로 되고 있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리신 엔화 환율 자체도 일본 이제 신임 총재가 이제 이시바 총재가 이제 선임이 된 이후에 그분이 사실은 이제 반아베파였기 때문에 좀 이제 오히려 통화 정책 자체를 긴축적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얘기가 있어서 엔화 강세 어떤 분위기를 가다가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다시 이제 통화 완화를 사실은 지지한다 쪽으로 이게 선회를 하면서 엔화 환율이 다시 이제 150엔대까지 이제 육박을 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자체도 다시 조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좀 트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원달러 환율 시장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연준이 9월에 이제 빅컷을 단행하면서 원화가 달러 대비 소폭이나 아마 강세를 보인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원동력이었던 빅컷의 가능성도 지난주에 고용지표 보면 약간은 베이비 스텝 정도로 내려오지 않겠냐. 더불어서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였던 부분도 이제 이시바 총리가 긴축에 대한 스탠스 조금은 낮춰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달러화의
좋게 보면 뒷받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가파르게 하락을 보이면서 우리 증시에 소위 말하는 외국인의 매수를 끌어들이는 그런 요인은 좀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의 그 환율 수준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투자자분들은 원달러 환율 높으면 뭐 피해 업종, 수혜 업종도 찾기 마련이거든요.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현 환율 수준에서 사실은 피해 또는 뭐 수혜 업종을 찾기가 사실 조금 애매한 수준입니다. 예. 이게 원달러 환율이 뭐 1,200원대로 뭐 진입을 한다든지 오히려 뭐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라면 뚜렷하게 저희가 수혜 업종, 피해 업종을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지금의 환율 수준에는 뭐 어떠한 업종에 딱히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그 외국인 자금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조금 매도세 자체가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결국 이제 환율 쪽에서 오는 뭐 수혜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조금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환율 분위기가 다시 조금 변화됐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엔화 환율 자체가 상당히 이제 약세 쪽으로 돌아서면서 원화 환율 수준 자체가 다시 이제 900원을 깰 듯한 이러한 어떤 움직임을 사실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딱히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오히려 환율이라는 부분 자체가 최근에 국내 증시에는 딱히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수혜 업종 찾기도 사실은 이렇게 쉽지 않은 어떤 상황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엔 환율이 다시 이제 900원을 깨고 내려갔을 때에 오히려 이제 일본 기업들이 조금 수혜를 받거나 모멘텀이 있을 수 있고 수채 원달러 환율이 이제 통상적으로 수출주한테 좋다 그러면 삼성전자 저렇게 팔면 안 되는 거는데 개별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이 지금은 조금은 환율과는 상관없이 이 성장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장성이 내 외수를 통해서 조금 부각이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소위 말하는 1,300원을 깨고 내려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강하게 유입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텐데 1,300원이 올해 내지는 내년 초까지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1,300원 깨는 모습이?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습니다. 않다. 예, 그러니까 좀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제 달러 흐름일 텐데요. 뭐 지금 미국 경기 자체가 뭐 일부에서 로랜딩이 얘기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뭐 상대적으로 가장 강하죠. 강한 어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반면에 지금 오늘도 이제 독일의 올해 성장률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이제 ECB 자체가 이제 금리라든지 오히려 이제 ECB가 빅컷을 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달러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약세로 가기가 어렵다. 오히려 좀 강세 분위기 자체가 연말 연초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엔화 환율 자체도 우리가 이제 신임 총재가 되면서 좀 강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 생각을 했지만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화 완화를 지지하고 있고 또 이제 조기 총선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장 엔화가 강세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내 경제 펀더멘탈을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내수 경기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안 좋죠.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게 되면 원화가 좀 강세갈 요인 자체가 그렇게 딱히 재료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올해 1,300원 환율 자체, 그러니까 1,200원대 환율 진입은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연말에 한 종가 조금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한 1,330원 정도. 약간 현저히 레벨이네요. 예, 현재 레벨 정도에서 결국 좀 끝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벨 수준에서 사실 안정만 돼도 괜찮은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게 연준의 스탠스일 수밖에 없는데 뭐 이번 주에 또 FOMC 의사록이 9월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9월에 빅컷을 단행한 이후에 의사록을 보고 11월에 대한 10월은 좀 없고 11월에 FOMC를 좀 주목할 텐데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최근에 오히려 저 CME 패드 와치를 보니까 우리 동결의 가능성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빅컷의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25bp가 거의 중론이긴 한데 뭐 동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건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 특히 이제
연준 의장이 이제 50bp, 그러니까 비컷을 하면서 내걸었던 가장 중요한 명분 자체가 노동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명분이었는데 사실 노동 지표 자체가 고용 지표 자체가 좋았으니까. 워낙 좋으니까 네. 사실은 지금 비컷을 할 이유 자체가 이제 상당 부분 명분을 잃은 상황들이어서 11월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뭐 결국 25bp 베이비 25bp. 스텝으로 좀 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11월은 아시겠지만 미 대선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대선을 끝나고 바로 하는 어떤 회의, 바로 이길 날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사실상 50bp 하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어떤 정치적인 부담을 좀 안고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11월은 25bp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동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미 연준의 요번에 금리 인하 어떤 기조 자체는 제 생각에는 초기에 사실은 조금 금리 인하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이제 들어가서 미국의 물가라는 부분 자체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여전히 잠재해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뭐 연준 입장에서는 현재의 어떤 제약적 수준을 빨리 일단은 조금 내려놓고 그 다음에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다시. 정책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동결보다는 계속해서 조금 뭐 비컷은 아니래도 베이비 스텝의 어떤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지 않을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11월에는 대선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도 있고 현재 5% 수준을 연말까지 뭐 두 번 내리게 되면 또 4.5%니까 이런 베이비 스텝으로 가도 충분히 현재 고용 상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의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이징 사이클이 뭐 이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온 거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왔었던 부분들은 어쩌면 연준의 금리 인하 때문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후반에 한국은행에 또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내리는 거 아니냐, 내려야 된다 이런 목소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우리나라 금리는 사실은 빨리 내렸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할 정도로 국내의 어떤 내수 경기 흐름 자체가 워낙 좀 안 좋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는 이제 금리를 사실은 내릴 거로 이제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금리 말씀드린 대로 뭐 조기에 내렸어야 되고 사실은 미국보다도 사실은 금리 인하폭 자체가 사실은 커져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수준일 것 같은데 지난 이제 저희가 8월 달에도 금리를 못 내렸던 가장 중요한 요인가 이제 한은 총재께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금융 안정 리스크.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자체가 워낙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거기에 따른 어떤 가계 대출 자체가 지금 제대로 잡히지가 않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8월 달에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금리를 내리지 못했던 이제 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10월 달에는 상황이 많이 개선되냐? 아직 사실은 크게 않죠. 개선되지는 않았던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도 내렸고 중국도 내렸고 하는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본격화되는 과정 속에서 국내만 사실은 이제 금리를 동결해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수출 경기가 그나마 좀 지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현 시점에서 내수 경기 자체가 힘을 잃게 되면 성장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크게 사실 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어서 하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실은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어떤 그러한 사항이 안 된다라는 쪽에서 어떤 10월 금리 인하를 사실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문제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11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은 말씀드린 금융 안정 리스크 자체가 결국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지금은 좀 불투명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올해 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한 차례 25bp에 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그것이 국내 주식시장이라든지 또 경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지금 하는 정책 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10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과연 11월에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좀 상당한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대외 여건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인데 3.5%이지 않습니까? 네. 한 차례 내린다 그러면 3.25%. 그러나
이창용 총재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금융 안정, 특히나 뭐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경우를 고민을 하고 계시고 아마도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뭐 부동산 약간의 그 대출을 조여오는 부분들이 내년 초나 중순까지 좀 효과가 발휘가 된다면 그때 가서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다 하시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좀 효과가 분명히 좀 나타나야 하는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어떤 그 통화 정책 여력 자체가 생기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은 그래도 뭐 거의 사상 최고치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동안 너무 부진했었던 중국도 폭발적으로 아직은 좀 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재개장을 할 텐데 올라왔는데 우리 증시는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없는 코스피 올해 가기 전에 2,800, 3,000도 아니고 한 2,700만이라도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참 어려운데 2,700원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그런가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우려, 뭐 특히 최근에 뭐 중동 문제까지도 터지면서 이제 국내 증시에 상당히 좀 부담을 좀 주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4분기에 뭐 경기 자체가 그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는 있긴 하지만 네. 중요한 거는 각국이 이제 통화 완화 정책 또 유동성 정책을 하면서 4분기에 사실은 유동성 강화를 사실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증시 또 중국 정부 자체가 상당하게 좀 강력한 어떤 부양책을 쓴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낙수 효과가 과거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긴 하겠지만 국내 증시에 분명히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국내 뭐 그동안 사실은 상당히 조금은 이제 눌렸던 업종들 뭐 대표적으로 뭐 자본재라든지 산업재 쪽에서의 어떤 힘들이 조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좀 증시 상승 쪽으로 좀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뭐 올해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이제 특징인 차별화 이 부분 자체가 올해 해소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것의 가장 큰 원인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국내 경제의 어떤 상황 자체가 또 기업의 이익 사이클 자체가 그렇게 강한 사이클을 올해 기대하기는 앞으로도 조금 당분간 쉽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좀 차별화 장세는 지속이 되는 이러한 쪽으로 좀 4분기 흐름을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의 어떤 성장 동력이 좀 발견이 돼야 지수는 당연히 따라올 텐데 단기에는 그게 조금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지금까지 IM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는 견고한 고용 지표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조금은 둔화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이번 주에 워낙 이벤트가 많습니다. FOMC 의사록이 주 중반에 있고 주 후반에는 또 물가 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워낙 좋게 나와서 달러화가 생각보다 잘 버텨버리는 국면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의 진입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또 많습니다. 매크로 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7일, 8일, 9일 엔비디아 AI 서밋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내일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3분기 가이던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뭐 AI야 그리고 HBM 쪽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고는 있는데 삼성전자 특히 이 레거시 PC나 모바일 수요에 따르는 둔화 리스크가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개선이 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매 방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9월 내내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험악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또 내내 외국인의 매도가 발생을 했는데 올해 매수했었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올해 산 부분 다 팔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일 삼성전자 가이던스를 통해서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이제 미증시가 그래도 좀 버텨줬지만 우리 증시는 여전히 좀 답보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삼성전자 가이던스 나온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은 다시 한번 타진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